사고가 나면서 익산부터 정체입니다. 남해 제1지선 창원 쪽으로 산인고개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으로 상관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임실나들목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봄 남정미의 책책책 책임져. 자, 김보험 작가님과 그리고 서평 개그맨 남정미 씨의 책책책 책임져.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네. 이거 어떤 그라데이션을 보여줄지. 자, 이게 아나운서가 자꾸 영어 쓰고 좀 혼나겠다. 자, 하여튼간에 두 분이 어떤 색깔을 보여주실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지난 시간에 네. 한번 김보험 선생님을 급하게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의 얇고 좁은 이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아주시니까 깊이가 풍성한- 있죠. 맞아요. 그렇죠. 역시 네. 아무나 글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가서 삼고초려하면서 좀 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 지금 목이 좀 나갔어요. 지금 인사드린다고. 김보험 작가님은요? 네, 저는 정미 씨한테 방송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방송 배우려고 이 코너를 그렇습니다. 시작했다. 야망을 가지고. 예. 왜냐하면 남정민 씨가 뭐 이런 개그적인 그런 뭐 뛰어난 역량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맛깔스럽게 이렇게 맞습니다. 녹여내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요거에 이제 책을 쉽고 또 아주 재밌게 그렇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네, 이제 김보험 선생님 오셨으니까 깊이까지 더해서 우리 좋아요. 청취자분들이 듣고 싶은, 읽고 싶은 책들 저희가 좀 더 깊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예. 5월은 가족의 그 어떤 따뜻함을 주제로 한 그런 작품들 읽어본다고요? 예, 맞습니다. 한 달 동안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족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좀 읽어볼까 하는데요. 아버지가 등장하는 소설 한 편 맛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김보험 남정미의 책책책 책임져. 오늘 읽어볼 첫 작품은요. 1996년에 출간된 위화의 소설 허삼간 매혈길 되겠습니다. 예. 허삼간 매혈기 말 그대로 허삼관이 피를 판매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막 수립된 시기인 1950년에서 60년대 사이에 베이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피를 팔아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인생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자, 이 피를 판다. 요즘 젊은이들은 네. 잘 모를 거고요. 맞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진짜 있었다고 하니까 예, 예. 저도 얘기는 들었거든요. 오늘날 헌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김보험 작가님, 그죠? 네, 예.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오남매 셋째인데 네.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내가 피를 팔아서라도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래, 그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뭐 피를 팔 만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 편하셨겠네요. 네, 다행히 피를 팔지는 않으셨는데 예. 이 피는 생명 그런 걸 의미하죠. 삶 하지만 이 허삼관 매혈기는 피를 파는 얘기를 아주 이제 해학적으로 유머로 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라는 게 단순히 이게 몸 안을 순환하는 어떤 물리적인 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뭐 가부장제를 표상하는 또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네. 핏줄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소설에는 핏줄에 대한 얘기 또 이 피라는 것, 이 실체 생존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아이러니를 잘 섞은 그걸 또 어렵게 쓰지도 않았어요. 정말 유머러스하게 잘 풀었는데 그런 면에서 함께 이걸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홍성 아나운서도 아버지잖아요. 예. 예, 너무 회사 나오고 싶지 않을 때 저것들 때문에 내가 나간다 이런 생각 하시죠. 예,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이런 얘기 있는데요. 예, 허삼관 매혈기 진짜 허삼관이 피를 잘 팔아서 집도 사고 나중에 장성한 아이들의 뒷 바라지까지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예. 1996년에 요게 발간이 됐고요.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요거를 1996년이면 이제 뭐 조금 개방이 이제 됐을 테니까요. 네.
하지만 시대적 배경은 1950년, 60년.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한국 전쟁이 있을 때 뭐 그 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맞습니다. 아직 그쪽도 이제 되게 힘들었을 때 이제 얘기입니다. 자, 요 허삼관 매혈기 저는 영화로 봤기 때문에 네. 요 한국 영화로 봐서 뭐 약간 각색은 됐습니다만 네. 그 느낌 살려서 꽁트로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허삼관 매혈기. 배경은 중국의 꽤 큰 성. 생사 공장에서 누에고치를 대주는 허삼관. 어느 날 지나가는 방 씨와 글룡이와 합류해서 생애 첫 피를 팔러 가게 된다. 이리 와. 그니까 일단 물을 한 8사발 마셔. 그럼 어쩌겠어. 소변이 마렵겠지. 그래도 참아야 돼야. 왜냐면 물을 먹고 피의 양을 묽게 늘려놨는데 이걸 다 써버리면 어쩌겠어. 말짱 도루묵이지. 일단 물 들이켜. 그렇게 생애 첫 피를 판 허삼관은 그 돈으로 집을 장만하고 장가갈 궁리를 하는데 장가를 가야겠다. 웃을 때 이쁘고 보루물이 움푹 패인 인분방이냐, 꽈배기를 튀기며 아이야 괴상한 소리를 지르는 동네 소문난 미인 허옥란이냐. 허옥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동네 소문난 미녀로 당시 하소영이란 사내와 눈이 맞아 밀당 연애 중이었다. 하소영 씨, 어머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나 너무 격하게 돼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거나 말거나 골키퍼 있다고 뭐 골이 안 들어가나. 결국 허삼관은 허옥란과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던 날 내 허삼간 너 자꾸 잡히면 가만 안 둬. 야야 폴더처럼 접어버릴라야. 이 자식 어디로 도망치고 나 아파 죽겠는. 아이가 나온다. 야 허삼간 빨리 안와. 너 대져버려 허삼간냐.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허삼간 너랑 다시 잠도 안 자. 안돼. 말은 그렇게 해놓고 허옥란은 그 후로도 아들 둘을 더 낳아서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또 잤다. 야 일락이, 이락이, 삼락이 스라에 세 아들을 두었다. 그런데 말이다, 일락이가 커갈수록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다. 아이고 저거 봐. 일락이 봤어? 일락이 말이야. 일락이가 하소영이 쏙 닮지 않았어? 그치. 하소영을 쏙 빼닮았다니까. 뭐야? 일락이가 날 안 닮았다고? 저 웃음소리 보라고. 웃는 게 날 닮았다고. 일락이가 날 닮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락이, 이락이, 삼락이가 닮았다고. 일락이가 날 닮지 않은 건 상관없다고. 지형제들이랑 닮았으면 뭐 된 거지. 그냥 된 거라고. 됐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어디 사람 마음이 그렇던가. 옥란이 이리 와봐.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일락이랑 나랑 안 닮았다고 한다고. 하소영 그 자식이랑 쏙 빼닮았다고 한다고. 내 아들인데 어떻게 된 거야? 말해 빨리 말하라고. 아니야. 딱 한 번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아버지 편서간 사이에 날 덮쳤다고요. 듣기 싫어. 아니야. 허삼관은 낙심했다. 왜 아니겠는가? 가장 아끼는 아들 일락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 그 후로 일락이를 차별도 해보고 괄시도 해보고 당장 친아버지 하소영을 찾아가라며 윽박도 질러봤다. 어머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걔가 왜 내 아들이야? 아니야. 일락이는 네 아들이야. 어머나 이것도 무슨 소리? 야 너 왜 갑자기 나한테 그래? 아들 셋이나 딴 사람한테 나놓고. 네가 그날 날 덮쳤잖아. 진짜 내 앞에서 지금 니네들 뭐 하는 거야? 일로 와. 너 하소영하고 너 홍은아이 둘 다 이리 와. 맞아 죽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시기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이야군요. 아이야. 뭐 그런 게 다 그냥 아이야로 그냥 애를 낳을 때도 아이야. 그러니까 애를 낳고자 할 때도 아이야. 뭐 다 아이야. 맞을 때도 아이야. 이거 약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책을 읽는다고 했는데 이거 약간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예? 뭐 가정의 달 읽어볼 만한
그 책으로 골랐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 일락이가 남의 씨라는 사실에 뭐 실망도 하고 격분도 하고 하지만 허삼가는 뭐 일락이를 그렇게 내치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결혼 전에 잠깐 마음을 뒀던 인분방이랑 맞바람 아니면 또 바람을 피우기도 하는데 괜히 망신만 당하고 말죠. 허삼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일락이가 처음엔 밉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러다가 어느 날 가뭄이 극심해서 한 뭐 며칠째 옥수수 죽만 써먹다가 가족들에게 국수를 사주려고 피를 또 팔거든요. 근데 일락이를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피까지 팔았는데 저 녀석을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락이도 뭐 눈치를 보고 있던 차에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으니까 서름에 복받쳐서 하소영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아빠니까 국수를 사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어머나 뭐야 너 왜 여기 와 있어? 근데 나랑 똑같이 생겼네. 뭐 이런 거지. 하지만 사줄 순 없어. 이러면서 그래서 가출을 하고 맙니다.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허삼가는 또 국수를 안 사주고 돌아왔는데 일락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일락이를 발견하고 업고 가서 국수를 사줍니다. 말은 매몰차게 했지만 이미 일락이는 허삼관이 가슴으로 낳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러니까 이 핏줄이라는 게 뭔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피가 안 섞였지만 핏줄이 이어지는 느낌. 그렇죠. 요거는 그냥 정이자 그리고 그냥 사랑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내용이 나중에 노년의 허삼관이 또 이제 예전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장성한 일락이가 간염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장면들이 나와요. 예, 근데 허삼관은 허웅란과 함께 일락이를 상해 큰 병원에 보내고 네. 자신도 상해까지 가서 살면서 사흘에 한 번씩 피를 팔아서 또 팔어? 예, 일락이의 병원비를 마련합니다. 아니 피가 이렇게 하수분처럼 계속 나오나?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피를 사나흘에 한 번씩 그것도 2사발씩이나 한다는 건 목숨을 뭐 놓고 본다면 아주 위험한 모험이죠. 네. 근데 자식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 심정이 이렇지 않고서는 뭐 상상하기 어렵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이제 피 팔고 나면 요즘에 이제 초콜릿 빵 이런 걸 주지만 많이 주죠. 예, 그 당시에는 돼지에 관련된 이런 거 좀 부속식품 먹고 향주 마셔야 된다 이런 몸 보신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구나. 예, 피를 정말 팔아서 본인의 생명과 맞바꾸면서 아이를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동네 사람도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일락이를 정성껏 아버지가 키웁니다. 자, 이 두 분의 모습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에 실시간 KBS 제1라디오 실시간 이렇게 이제 치시면 저희 세 사람이 함께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를 판 건 아닌데 네. 저도 경험이 약간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전에 헌혈하면 예. 예비군 훈련을 면제시켜줬었어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이제 예비군 훈련할래 아니면 헌혈할래 네. 뭐 이렇게 쭉 그래서 그 헌혈차 앞에 있었던 아하.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이거 지금 요즘 듣는 친구들은 뭐 그런 때가 다 있었어 그러겠지만 하여튼 예. 그랬습니다. 저는 헌혈 30번에서 은공훈장 받았습니다. 와. 네, 저 이제 금공훈장을 금장훈장을 와, 노려보면서. 그렇구나. 어쩐지 홀쭉해요. 아니, 설마요. 자, 그 위화가 지금 이제 소설가 위화의 작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위화 소설가는 1960년 4월 3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치과에 취직을 해서 의사를 도와가지고 이를 뽑아주는 발치를 해주는 발치사로 일을 좀 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의 루신 문학원을 이수한 후에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를 시작했고 1983년 단편 소설 첫 번째 기숙사라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2012년에 노벨 문학상을 중국 최초로 받은 모옌이라는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모옌이 받기 전까진 중국 작가 중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온다면 모옌 아니면 위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국내에서 중국 내외에서 인정받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김범 작가님은 요 소설을 읽을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좀 읽으면 좋아요?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선택한 이유도 있지만 그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중국 사회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조금은 그냥 맥락만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1958년 시작된 중국 정부가 벌인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렇죠. 경제 고도화 성장 그런 계획인데 공업화를 위해서 생산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오히려 그 농민들의 고열만 뺏어가게 되고 사회주의 운동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네. 또 거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문화 대혁명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의 모습을 모델화해가지고 모택동이 그 시도한 것인데 네. 물론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홍위병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이게 너무 이념적으로 극자로 몰리다 보니까 쏠리다 보니까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결국은 뭐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고고 윗돌 빼서 뭐 돌리는 그런 악순환만 지속되다가 끝내는 뭐 제대로 된 시대적 변화의 목표보다는 권력 투쟁으로 마무리한 그런 아쉬움이 남는 중국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 소설을 읽으면 그 시대를 살았던 어떤 한 사람, 그 시대에서 그 역경을 견디기 위해서 살았던 어떤 한 남자의 고군분투기 뭐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써보자. 0419번 쓰시는 분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죽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예.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 그거 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허삼관 매혈기입니다. 자, 허삼관 매혈기였고요. 4936번 쓰시는 분. 이 코너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게 천만다행인 듯합니다. 직접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두 분 미모에 제가 기절할 듯합니다. 아유 기절까지는 하시지 않아도 됐어요. 되는데. 그만하세요. 기절하시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정치자님. 네. 자, 하여간 예. 그렇습니다. 이 작가마다 좀 색깔이 있는데 네. 이 저자인 위화는 그럼 이렇게 좀 사회가 반영된 이런 얘기들을 주로 썼습니까? 네, 남정미 씨. 어차피 위화 소설가가 성장을 한 이 과정들을 보면 네. 아까 김범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약진 운동 그리고 문화대 혁명 이런 굉장히 큰 사건들을 겪었잖아요. 확실히 처음과는 많이 다른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반에 비해 위화 소설가 스타일이 많이 바뀌는데요. 네. 1980년대 초창기 작품은 폭력, 죽음 막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려내는데 실험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작품에는 보면 삶에 대한 통찰과 포용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절제된 현실주의적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삶 그리고 이런 고통을 인정하고 웃음으로 승화한 후에 미래를 다짐하고 꿈꾸는데 이런 장기가 잘 발휘된 작품들이 우리 위화 작가의 작품이고요. 특히 장편소설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국내에선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출간된 바 있고 장예모 감독이 동명의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루하고 공리가 주연을 했고요. 1994년 작품이니까 혹시 살아간다는 것 소설책보단 영화 읽을래? 영화를 볼래? 하시는 분들은 인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요게 다른 책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요거는 인생이란 이름으로 번역됐고 또 영화도 만들어졌다. 네. 근데 이제 딱 보니까 1990년대 이후 작품에는 좀 색깔이 달라졌다. 조금 더 삶에 대한 통찰, 포용 뭐 이런 것들이 담긴 걸 보니까 확실히 중국도 이제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맞아요. 고전에는 이런 사회를 반영한 얘기들을 쓸 수 없었는데 이제 사회 뭐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김범 작가님. 그죠? 요게 허삼관 매혈기라고 제가 영화를 봤었는데 제목은 허삼관. 허삼관. 네. 근데 약간 좀 이게 내용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허삼관 매혈기라는 책을 읽었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잡은 채로 이걸 놓기가 싫어서 그냥 그랬구나. 한숨에 다 읽은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한숨에 다 읽는 책이 있고 예. 아껴서 읽는 책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그렇죠, 책. 근데 그렇죠. 허삼관 매혈기는 제가 걸으면서도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도 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손에 재밌어요? 놓질 오. 않았어요. 근데 아마 하정우 씨도 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가 제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감독을 하고 또 자기가 또 허삼관을 해요. 이거 감독이 네. 하정우 씨였어요? 하정우 씨가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맥과 뭐 이런 걸 막 그랬구나. 동원해서 이제 그 영화를 찍었는데 예.
영화 허삼관은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배제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를 한국이라는 그 공간으로 바꿔 오다 보니까 네. 인물 자체가 좀 평면적으로 바뀐 거죠. 그냥 가족 중심 서사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가장 중국적인 스토리인데 그걸 우리 얘기처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허. 이게 시간, 역사 그리고 사람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이야기였는데 네. 당연히 그러다 보면 그 시대의 문제, 뭐 장애, 역경 그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 쏙 빼고 그냥 허삼관이라는 인물에 주목하다 아. 보니까 그냥 아버지, 부성 뭐 이러니까 좀 이야기가 굉장히 평면적이고 평면적으로 바뀐 거죠. 아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남정민 씨도 읽으셨어요? 예, 읽고 또 네. 이 영화도 봤는데요. 그 배경이 대한민국 공주로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도 소설을 읽는 게 훨씬 더 제 재밌었어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소설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에스컬레이터에서 쫙 올라가면서 읽게 됩니다. 아, 이거 봐야 되겠다. 예, 해학적 분위기를 꼽을 수 있고 극단의 상황 혹은 고통스러움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위화의 작품의 특징이거든요. 해학적이다. 예. 뭔가 그러면은 이거 번역도 잘했다는 번역을 얘기네. 잘했어요. 맞아요. 예. 그런 거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게 많은 상을 또 휩쓸었다. 또 여러 나라에 이렇게 번역이 됐다. 글쎄요. 위화 이 저자 문학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범 작가님? 그 위화가 이제 그 중국 텔레비전 방송국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 적이 있어요. 그 위화의 소설을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들로 쓰여져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MC가 물어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아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창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쉽게 가장 잘 읽히는 소설을 쓰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자꾸 작가의 관념이 개입하게 되고 뭔가 젠치하고 아는 척하는 게 막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걸 다 걷어내고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위화는 이미 가장 쉬운 문체로 가장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소설에는 문체의 힘이 있어요. 낙관적인 어조, 유머, 해악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게 진짜 삶인 거죠. 슬픔을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 낙관적인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화 작가는 어디 가면 중국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받는 작가임에 불구하고 용감하게 말을 많이 합니다. 2017년 6월에 위화 작가가 한국을 방한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방송에 출연하는데 평소 본인의 생각대로 중국 현 체제에 대한 비판을 막 엄청 세게 이거 쉽지 않은데. 위험 수위까지 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행자가 아우 작가님 안전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위화가 시에시에 감사합니다. 내 목숨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한 바 있습니다. 김범 작가님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첫 번째 작품으로 네네.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 요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아버지, 뭐 가족, 그다음에 또 다른 가족의 요새 모던 패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핏줄이 아닌 구성원들로 형성된 가족 그런 얘기를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짚어볼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항상 불평등한 걸 평등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허삼관의 삶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평등은 여러 개념이 있어요. 공평이 있고 형평이 있어요. 공평은 결과의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일이 끝난 다음에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형평은 기회의 평등이라서 시작할 때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공평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복수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되돌려 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허삼관이 계속 실현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평등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불평등해지는 걸 겪습니다. 그게 허삼관의 삶이고 사실은 평등한 삶이란 이 사회주의에서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깊이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쉬운 얘기를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낸 깊이 있는 소설입니다. 하지만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할 거리를 그렇습니다. 만드는 평등과 관련된 우리가 평등하면 뭐 똑같이 선거 투표 1인 1표 요것만 생각을 하는데 평등은 기회의 평등 그리고 경제적인 개념이 오히려 더 많이 그 평등 안에는 들어 있으니까 말이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평등은 그런 형평이고 중국적인 평등은 공평인 거죠. 아하. 자,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